이번 시간은 자기심리학 미술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심리학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코옷인데요. 이 코옷은 공감이 핵심적인 치료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감에 대해서 좀 짚고 가봐야 되겠는데요.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공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상담에서의 상담자가 하는 공감은 거기서 좀 더 덧붙여서 상담자가 해야 될 공감은 그러니까 상담자 자신의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내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공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감을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공감 반응이 되겠는데요. 전달해 주는 것을. 이 공감을,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공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또는 어떤 감정을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죠. 정말 화가 났겠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상담자가 하는 이제 공감 반응은 좀 더, 그것보다는, 어떤, 상담자의 하는 명료화나 어떤 반영이나 재진술, 이런 것들이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공감 반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을 반응해 주는 거, 공감한 것을 전달해 줌으로써 내담자가 더 이렇게 자신을 탐색하게 되고 더 개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통찰로 잘 유도가 되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코옷은 이 자기 심리학을, 자기애적 면을 가진 내담자들을 관찰하면서 이 이론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애적 면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자기애적 면을 지나치게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입장이 돼서 생각하고 느끼는 이 공감 능력이 낮습니다. 능력이 낮고, 대인 관계에서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애적 면을 가진 내담자들은 그래서 내적으로 공허함을 많이 느끼고 또 자존감이 낮고 또 사회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생활에서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코옷에 따르면 아동의 양육자가 공감해주지 못할 경우에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치료 상황에서 공감 반응을 해줌으로써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는 내담자 자신이 동일시하는 어머니라는 대상으로부터 공감적인 반응을 갈구하던 것이 변화돼서 자신이 만든 작품을 타인에게 보여주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즉, 우리가 그 내담자가 작품을 만들면 상담자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서 갈구하던 공감적 반응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미술 작품에 쏟은 이 자기애적 노력은 내담자가 유아기적 방식으로 자신의 과시 욕구를 충족하고자 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면서 내담자를 개별화하도록 도와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미러링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공생 단계, 즉 유아기 때 자기애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유아기적 방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치료사가 지지하고 승인해 주는 것인데요. 코옷은 미러링이 자기 대상에 의한 공감 반응이라고 보았습니다. 코옷이 사용한 자기 대상이란 용어는 내담자가 그러니까 유아기 때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대상을 뜻하는데요.
자기의 발달의 초기 단계에 유아기 때에는 자기 대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기 대상에게서 공감 반응을 얻지 못하면 아동은 건강한 자기 개념을 발달시키는 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 내담자에게 자기 대상의 역할을 하는데요. 치료사는 거울 전이를 통해서 공감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내담자가 그러한 공감 반응을 느끼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치료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집력 있는 자기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기의 단계에서 유아는 내적 긴장을 느낄 때 충분한 좋은 엄마의 어떤 위안만이 아동의 내적 긴장을 풀어주는데요. 나중에 아동이 어머니가 없을 때 어머니를 떠올리기 위해서 이 중간 대상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긴장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이 유아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간 대상을 보면은 주로 이제 수건이나 베개나 인형 이런 것들을 꼭 안고 있는 것을 또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 작업은 이런 유아들의 고통과 긴장을 어렸을 때 해소되지 않았던 그런 고통과 긴장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중간 대상을 사용해서 고통과 긴장을 다루듯이 그 긴장과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의 부재 시에 대상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회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대상을 내면화하는 것으로서 대상을 받아들이지만 아직 동일화시키지는 못하는 과정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대상과 이제 동일화시킴으로써 그 대상이 받아들인 사람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코웃은 이 과정을 변화시키는 내면화 또는 구조 형성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긴장을 낮추는 보다 독립적인 방식을 획득한다는 의미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술과 창조성은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자아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술 작품에는 만든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가 투사가 되는데요. 미술 작품은 이 만든 사람의 내면 세계를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상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술 치료사는 내담자가 만든 미술 작품을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또 내담자가 표현적인 미술 작품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또 그 작품의 치료적인 요소로서 공감적인 반응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루비는 미술 치료사에게도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과장된 과시욕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겪는 어려움을 공감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고 반영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담자에게 미술 치료사 자신이 발견한 해결책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미술은 과시의 한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창조적이 되고 놀라운 일을 하면서 이해와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루비는 미술 작품이 자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내담자는 치료사를 유일한 자기 대상으로 여기는 데서 벗어나서 자기 대상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은 개별화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루빈이 제안하는 공감 반응을 하는 방법으로는 내담자와 함께 미술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미술 치료 회기에서 내담자와 치료사가 대화를 한 다음에 미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는 서로가 어떤 것을 작업을 하는지
보지 않고요. 또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지 어떤 것을 그릴지는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그리기가 다 끝나면 먼저 내담자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치료사가 그린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작품 속에서는, 그러니까 치료사의 작품 속에서 어떤 치료적 반응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담자는 자신이 관계를 맺는 사람이 현실 속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담자는 실제 인물로부터 구체적이고 생생한 공감 반응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치료사는 자신의 작품 속에 나타난 어떤 역전의 문제나 또는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담자와 작업하기 전에 개인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루빈의 책에 나와 있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 자기 심리학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루빈의 책에 소개되어 있는 이 사례의 내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이고 청소년기부터 약물을 남용하고 자살 시도 후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치료사와 내담자가 치료 세션에서 치료사와 내담자가 서로 그림을 그려서 교환을 했는데요. 이 내담자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은 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으로서 그림을 그린 후에 가끔 저를 찾아주세요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으로 봐서 치료사는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병원에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림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그림 속에 마치 가슴이 큰 여인이 날 보러 와요 라고 하는 것 같다면서 환각적이고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치료사가 이 그림을 이제 보기에 지금 그림 안에 이 오른쪽에 길다랗게 그린 게 이제 여자인데요. 이 그림 속의 이 여자의 인물을 표정이나 잘 보게 되면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서 어쩌면 어느 다른 누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이것을 어쩌면 이 병원에 묶여 있으면서 자신을 방문한 사람도 없고 또 전화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어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느낌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내담자에게 치료사의 그림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치료사가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내담자가 이 그림을 보더니 수녀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우습게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서 치료사와 내담자가 이 엄마와 유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담자는 자신의 엄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치료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담자는 자신의 친엄마가 차갑고 요구적이며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녀는 입원하기 전에 꽤 오랫동안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고 양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친어머니한테 버림을 받고 이제 입양이 됐는데요. 그 양어머니가 차갑고 요구적이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하기 전에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면서 수녀가 아이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엄마와 유아 사이에
어떤 기본적인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담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하였고요. 양 어머니가 이제 당뇨병 환자여서 출산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담당 의사는 내담자가 입양한 뒤에 어머니와 적절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어떤 공생적인 연결의 끈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또 약물을 남용한 것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 의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기본적인 친어머니한테도 버림받고 양어머니하고도 애착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애착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또 이 그림에 나타난 어떤 성적인 묘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 어떤 친밀한 관계는 없이 그저 성인의 행위를 흉내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애적이고 과시애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치료사의 그림에서 어머니 같은 존재를 수녀로 연상을 했는데요. 성적인 매력이 있다거나 또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또 차가움과 성적인 금욕, 또 모성이 모두 어떤 하나의 이미지, 수녀로 이 연상이 압축돼서 연상이 되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은 내담자를 낳았지만 키울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입양시켜버린 친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 그림은 내담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또 어렸을 적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만든 그림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사와 내담자는 내담자의 출생에 대한 아픔과 또 현재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얘기했을 뿐인데, 이것이 치료사의 그림이 내담자가 말하기 힘든 경험에 대해서 그런 말을 비춰주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왔듯이 그림의 이미지와 그녀의 연상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치료사가 정리한 그런 의미들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 내담자가 또 그린 그림이,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탐식하는 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내담자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커다란 물고기가 자신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낚싯줄을 물려고 하고 있고, 이 낚싯줄을 한번 물면 놓지 않고 낚싯줄을 끌어당겨서 지금 위에 있는 것이 지금 배인데요.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물에 빠뜨릴 것이다 라면서 두려워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매번 자기가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망쳤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망칠까봐 두렵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이 두려움이 어디서 발생이 됐냐면, 태어난 후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다시 치료사를 찾아와서 그린 그림인데요. 내담자는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망칠까봐 두렵다고 말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사의 그림을 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치료사의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새 둥지가 보이시죠? 새 둥지와 이제 알이 그려져 있는데요. 내담자가 치료사의 그림을 보고 이제 어미새와 이제 둥지의 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그 둥지에 있는 알들이 이제 곧 부화를 할 것이고 배고픈 어린 새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동물에게는 먹는다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 즉 삶과 죽음의 문제라서 그 동물들은 먹는 것만 원하고 닥치는 대로 먹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탐욕과 욕구가 어린 생명에게는 놀랄 만큼 파괴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치료사는 내담자에게 현재 남자친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탐욕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때로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그 배고픔이라는 매우 탐욕적인 성질의 것을 재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치료사가. 그러면서 치료사는 어쩌면 내담자에게 어쩌면 어미새가 벌레를 충분히 잡아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내담자는 즉각 그래서 당신이 해줬잖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치료사는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서 먹었지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담자와 치료사가 주고받은 이 말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내담자에게 또 크게 다가오는 그런 대화들이죠. 이 내담자는 이제 그런 대화가 있고 나서 또 다음 회기에서 또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동물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어떤 기하학적인 모양들이 보이는데요. 내담자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치료사가 생각하기에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자신의 탐욕스러운 배고픔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어떤 생존 필요를 표현하면서 그러한 배고픔을 예전처럼 파괴적인 것인 거나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차츰 자기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정신적인 구조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신적인 구조가 그림 속에서 이렇게 동물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동물 주위에 그려진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처음 그림에서는 그녀 자신을 성적으로 즐기는 여자로 묘사를 했고 또 묘사를 했는데 이 성적인 것은 육체적으로 누군가와 매우 친밀한 접촉을 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녀의 그림에서는 외롭고 어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채 고립되어 있는 슬픈 이미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내담자가 외롭다는 것과 어렸을 적에 친밀한 엄마와 주의 양육자와 친밀한 육체적 접촉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내담자 자신의 탐식이 가진 파괴성을 무서워하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치료사의 그림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했던 것이었죠. 그 새 둥지와 그 새 둥지 안인 알을 보면서 어떤 자신의 욕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녀는 그것을 어떤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자신이 다루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이렇게 그림을 통한 공감적인 반응으로서 그녀가 가진 거대성, 즉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이 내담자들은 남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좀 과대평가하는 어떤 웅대한 자기상에 집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대성과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공감받지 못해 생긴 어떤 실망감 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그녀가 겪었던 생애 초기에 자기를 발달시키는 것과 같은 경험에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또한 언어적 공감 반응은 미술적 이미지를 통해 느끼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이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내담자는 아주 어렸을 적에 모녀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위니컷이 말한 어머니의 공감적인 반응, 즉 지지 환경을 가지지 못한 사례이고요. 따라서 응집된 자기를 발달시키는 단계가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치료사와 함께 그림을 통해서 대화함으로써 초기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성공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 맺었던 적개심이나 공포 등을 수정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 접근은 주로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나 경계성 성격 장애에게 유용하고요. 그리고 또 주호소 증상이 웨디푸스적이고 통찰력 있는 내담자에게도 유용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내담자들은 사랑하는 관계나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개념이 불안정해서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머니와 웨디푸스 이전 관계, 그 중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어떤 거래성이나 과잉 이상화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응집된 자기와 어머니의 이미지로부터의 참된 분리의 욕구가 우리 일반 사람들도 어떤 응집된 자기와 어머니로부터의 어떤 분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술 치료사들은 내담자가 가진 이 초기의 결핍을 잘 탐색을 해서 자기 심리학 접근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사들은 내담자의 정신세계에서 자기애적 요인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고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코옷의 이론은 미술 치료사로서의 작업을 명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론은 미술에 내재한 어떤 성질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어떠한 성질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술 치료사들은 주로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역할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해석과 직면 같은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옷은 모든 사람에게 일생에 걸쳐서 자기 대상 욕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코옷의 말들을 하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미술이야말로 생애에 걸친 소망을 충족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미술 치료사는 내담자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 심리학과 미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